(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차 두 번째 시간은 한국의 이민 변천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이민 변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1980년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국의 이민 변천에 영향을 미친 그 중요한 국내외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국내 사건 먼저. 한국의 이민 변천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국내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저임금으로 운영하던 중소제조기업들은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87년 이후에 한편으로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의 그 민주항쟁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서치해 보면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그 당시 직선제로 바뀌기를 굉장히 희망했는데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각계각층에서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시국 성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종철 씨 고문 그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10일 날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날에 아주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오후가 되자 호헌철폐, 독재 타도라는 거에 이제 막 함성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먼저 이제 시위에 나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도 같이 합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6월 10일 바로 전날 연세대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 파편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 때문에 시위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 저는 그 당시 한국에 있진 않았지만 차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 국민대회는 서울, 부산, 대구, 공주, 인천, 대전 등 주요 대도시 또는 전국의 22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그 시위는 명동 성당에서의 농성 그 투쟁으로도 이제 이어졌는데요. 결국 6월 한 말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국민들의 거대한 힘에 놀란 정권은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특별 선언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6.29 특별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의 1987년 민주항쟁을 보고 싶다면 영화가 있어요. 영화 1987입니다. 2017년에 그 제작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1987년에 한국의 분위기가 어땠나를 잘 보여주는 그 영화죠. 그 영화에서 그 강동원 씨가 이한열 씨로 특별 그 출연을 했었고요. 이러한 87년의 그 6월 민주화 항쟁은 1980년에 5.18 광주 운동과 이렇게 또 연결되는 그런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1980년에 5.18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그 영화도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1980년 또는 87년의 그 시위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1960년대 한국의 노동자 억압 시기를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저는 이 영화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가 1995년에 이제 발표된 영화가 있더라고요. 전태일 씨는 1948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2세, 만 22세 너무 젊은 나이에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분신 자살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분신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그 법전을 들고 근로기준법을 불태우면서 죽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당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의 노동운동이 1980년에 광주 민주운동으로 이어지고 다시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외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의 대형 건설 사업들이 이제 끝나게 돼서 노동 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80년대에 크게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80년대는 중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이란과 이라크 간에 그 전쟁이 있었고요. 또 90년이 되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도 침공해서 걸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80년과 90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아시아인 노동자들이 전쟁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죠. 세 번째 사건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또는 플라자 조약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1985년 9월에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 5개 나라가 모였어요.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라든지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환율에 대한 합의를 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에서는 미국하고 일본과의 그 환율 또는 미국하고 서독 간의 그 환율에 대한 거를 이제 조정을 하게 돼요. 1985년이 어떠한 시기냐면 저는 1985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와 달리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토요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소니로 대표되는 그 일제 상품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펜 애즈 넘버원이라는 책도 나오고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도 어떻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일본이 이렇게까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래서 자펜 스타디 센터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진 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에 1달러에 한 235엔이었던 그 환율이 1년 후에는 1달러가 120엔까지 떨어져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첫째, 만약에 86년에 일본에서 우리가 한 240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전에 85년에는 240원이 1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240엔이 2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똑같은 돈을 받아도 달러로는 2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통계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일본에서의 임금이 86년부터 미국보다 훨씬 높아져요. 즉, 일본에서 일하는 것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간당 임금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중동으로 노동을 나갔던 아시아 노동자들, 필리핀 사람들,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중동이 지금 복잡해가지고 중동에서 막 귀국해서 이제 다른 나라 어디로 이민을 가나 하고 했던 사람들은 멀리 미국으로까지 또는 유럽으로까지 이민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6년 이후 일본이
새로운 노동 유입국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펜 러쉬 현상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 세 번째 플라자 조약이 가장 중요했던 국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인의 해외 이민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1960년대 이전과 1960년대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이전은 조선시대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월경 이주, 그래서 함경도라든지 평안북도 그쪽에서는 조선시대에 가뭄이라든지 뭐 수해 등으로 흉년이 나면 만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 초까지 만주에 한 20만 명 정도가 가 있었다 그러고요. 연해주도 한 5만 명 정도가 가 있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20세기 초 1903년에서 한 1905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한 7,400명 정도가 이제 건너갔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이거는 아시아 이주의 역사에서 비자유 계약 노동자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로도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가고요. 그 다음 우리의 그 식민지 시기였던 1910년에서 1945년 사이가 우리나라로 보면 인구 폭발의 시기이기도 해요. 사람들 태어나는 거는 여전히 많이 태어나는데 그때 전염병이 조금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태어나는데 이제 덜 죽게 되니까 인구가 갑작스럽게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일제 착취까지 이제 겹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래서 중국에 거의 이제 간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70만 명. 그 다음에 러시아에 1936년에 보면 누적으로 간 사람이 한 20만 명. 그 다음에 일본에 한 200만 명, 그래서 약 400만 명의 이제 해외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귀환 이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 150만 명이 돌아왔는데 남쪽으로 한 뭐 거의 다 왔으니까 13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가 남쪽으로 오고 한 10만 명 정도는 북쪽으로 갔고요. 만주에서도 뭐 한 7, 80만 명, 80만 명 정도 왔다 그러면 만주에서는 한 절반은 남쪽으로 오고 한 절반은 북쪽으로 갔고, 근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고려인 뭐 이런 거 찾아보거나 또는 러시아가 당시 그 한인들을 그 연해주 지역에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송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그분들의 후손이 오늘날의 고려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게 되죠. 1950년부터 53년.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귀환을 했거나 또는 피난민이 또 한 75만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인의 해외 이민은 그림 1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죠. 그림 1은 한국인의 해외 영주 이민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요. 1962년부터 2002년까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라색 부분이 미국으로의 이민이고, 그래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으로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년대에는 매년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이민을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80년대에는 한 2만 5천 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지고 90년대에는 한 1만 명 정도로 줄어들다가 90년대 말부터는 한 5천 명 정도로 감소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1965년 이후냐? 그래서 한 68년부터 이제 이렇게 그림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이유는 미국의 이민법이 1965년에 변화했기 때문이죠. 65년 이전의 이민법은 아시아인들이 이민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막았던 어떤 굉장히 폐쇄적인 이민 정책이
65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68년부터 한국 사람들도 미국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레드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캐나다로의 이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은 중남미고 또 호주로의 이민도 보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영주 이민을 갔을 때 가장 많이 간 국가가 미국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요, 한국인의 단기 해외 취업 규모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 우리 본 그림하고 이제 비교할 때 앞에 그림에서는 영주 이민의 최대 규모가 1976년이었을 때 한 4만 6천 명이었다라고 하면 그림 2에서 보여주는 가장 이제 많이 나갔을 때가 82년인데 20만 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 이민보다 단기 이민 규모가 훨씬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단기 이민이라는 건 뭐냐면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계약 노동자로 해외 취업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로 이제 단기로 나가서 일하는 걸 얘기해요. 맨 밑에 보여주고 있는 그 보라색 부분은 그 foreign vessel인데요. 즉 해외에 원양어선 노동자로 일한 경우도 한국인이 원양어선 노동자로 일했던 게 굉장히 길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위에서 가장 색깔이 가장 많은 부분은 빨간 색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중동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나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은 베트남인데 베트남에 우리가 이제 군인만 간 게 아니고 베트남 부두나 또는 그 전쟁 때 그 파괴된 도로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건설 노동자로도 제법 나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계약 노동을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기 계약 노동자 규모는 95년 이후 양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요새도 나가고는 있죠. 그런데 단순 노동자로 나가지 않고 요새 나가는 사람들은 기술자, 엔지니어로 나가고 있습니다.